34장 삼고초려. 제갈공명을 만나지 못하고 신야로 돌아온 유비는 3일에 한 번씩 제갈공명의 집으로 하인을 보내 제갈공명이 돌아왔는지 알아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심부름 갔던 하인이 밝은 표정으로 돌아와 유비에게 보고했어요. 오늘 가보니 와룡 선생이 계셨습니다. 하인의 보고를 받은 유비는 그 즉시 떠날 준비를 했어요. 그러자 장비가 투덜대기 시작했어요. 형님, 그런 사람을 2번씩이나 찾아갈 필요가 어딨소. 그냥 사람을 보내 불러오쇼. 장비의 말에 유비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와룡 선생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오라고 해서 올 사람이 아니다. 유비의 대답에 장비는 입을 삐죽대며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유비가 관우와 장비를 데리고 길을 나서니 때는 입김도 얼어 서걱거리는 한겨울이었어요. 칼날같이 매서운 바람에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눈보라가 휘몰아치니 유비 삼형제는 똑바로 걷기도 힘들었어요. 잠자코 길을 걷는 유비와 관우 뒤로 장비가 꽥꽥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선비 하나 만나기 위해 이런 추운 날 떼거지로 몰려다녀야 하니 이런 환장할 일이 대체 어디 있수? 유비는 차분한 목소리로 장비를 달랬어요. 오히려 잘된 일이다. 이렇게 추운 날 와룡 선생에게 간다면 그를 향한 내 마음을 조금은 알아주지 않겠느냐. 장비 동생은 주의가 무섭거든 돌아가거라. 단호한 유비의 말에 장비는 머리를 긁적이며 변명했어요. 형님도 참 누가 추위가 무섭다고 했소? 형님이 쓸데없는 일에 몸만 상할까 걱정돼서 그러는 것이오. 장비의 투덜거림과 함께 눈보라를 헤치고 유중에 다다른 유비 삼형제는 잠시 몸을 녹일 겸 길가에 있는 술집으로 들어갔어요. 술집 안에는 남자 3명이 술상을 놓고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유비가 그들을 향해 물었어요. 혹시 제갈공명 선생이 이 안에 계십니까? 유비의 물음에 그들은 대답 대신 유비에게 되물었어요. 댁은 누구신데 와룡을 찾고 있습니까? 유비가 공손한 태도로 대답했어요. 저는 유비라고 합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길을 여쭙고자 제갈공명 선생을 찾고 있습니다. 3 남자 중 얼굴이 넙대대한 남자가 유비를 향한 시선을 돌리며 대꾸했어요. 우리는 와룡은 아니고 그의 친구들이요. 나는 최주평이고 이분들은 석광원과 맹공이라고 하오. 유비는 3 사람을 향해 예의를 갖추어 인사했어요. 3 분에 대해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공명선생의 댁으로 가 이야기나 나누시지요. 유비의 권유에 최주평이 쌀쌀맞은 태도로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게으른 사람들이라 나라와 백성에 관한 일은 모르오. 할 얘기가 있거든 와룡과 나누시오. 단호한 말투로 말을 마친 최주평은 유비에게 등을 보이고는 석광원 맹공이와 함께 술잔을 들이켰어요. 머쓱해진 유비는 술집을 나와 공명의 초가집으로 향했어요. 공명의 초가집 안으로 들어서자 전에 보았던
얼굴이 붉은 남자아이가 나왔어요. 유비가 남자아이에게 물었어요. 선생님은 안에 계시느냐? 남자아이가 대답했어요. 네, 지금 방에서 책을 읽고 계십니다. 유비는 드디어 공명선생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남자아이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는 2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 하나가 화로 옆에 앉아 글을 읽고 있었어요. 유비는 조용히 그 남자 앞으로 다가가 공손하게 절을 올렸어요. 저는 유비라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선생을 만나 뵙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전에 이곳까지 왔었으나 선생을 만나지 못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눈보라를 무릅쓰고 와 마침내 만나 뵙게 되니 참으로 기쁩니다. 갑작스러운 유비의 방문에 그 남자는 당황한 얼굴로 대꾸했어요. 제가 아니라 제 형님을 만나러 오셨나 봅니다. 남자의 대답에 당황한 유비가 동그랗게 커진 눈으로 되물었어요. 공명 선생이 아니십니까? 남자는 대답했어요. 저는 그의 동생 제갈균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삼형제인데 큰형님은 강동의 송건을 모시는 제갈근이고 공명은 저의 둘째 형님입니다. 그렇다면 공명 선생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형님은 어제 약속이 있다고 나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유비는 당장이라도 공명 선생이 간 곳으로 찾아갈 기색으로 물었어요. 글쎄요, 형님은 한번 나가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또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사람이라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유비는 이리저리 주위를 둘러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중얼거렸어요. 2번이나 찾아왔건만 선생을 만나 뵐 수 없다니. 풀이 죽은 유비를 본 장비가 대뜸 화를 냈어요. 형님, 선생이란 작자는 곱배기도 안 보이니 이제 그만 돌아갑시다. 제갈규는 우락부락한 얼굴에 큰 소리로 호통치는 장비를 보고는 안절부절 못하며 유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님이 돌아오시는 대로 찾아가 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갈균의 말에 유비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어찌 감히 선생님을 직접 오시게 하겠습니까? 다음에 제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종이와 붓을 빌려 저의 간절한 뜻을 적어 놓고 가겠으니 선생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마친 유비는 붓을 들어 편지를 썼어요. 저 유비는 2번이나 선생을 찾아왔지만 얼굴 한번 뵙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안타깝고 슬픈 마음에 돌아가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이렇게 마음이 담긴 편지를 남깁니다. 역적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황제를 무시하니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면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픕니다. 저는 황실의 후손으로서 세상을 바로잡고자 하나 힘과 지혜가 모자랍니다. 부디 선생께서 부족한 저를 가르쳐 주시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찾아와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갈균에게 편지를 전한 유비는 세차게 몰아치는 눈보라를 헤치며 돌아갔어요. 유비가 제갈공명을 만나기 위해 공명의 집을 찾은 추운 겨울을 뒤로하고 세월은 흘러
어느덧 봄이 되었어요. 계절이 바뀌는 내내 단 한순간도 제갈공명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못했던 유비는 다시 한번 와룡강으로 향했어요. 이번 길에는 관우까지 나서서 투덜거렸어요. 형님, 2번씩이나 찾아갔는데도 이렇게 말 한마디 없는 걸 보면 와룡이라는 사람은 소문으로만 대단하지 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유비는 고개를 저으며 차분히 관우를 타일렀어요. 원래 하늘이 내려준 인연은 쉽게 이어지지 않는 법이다. 그러자 이번엔 장비가 나섰어요. 그건 형님이 잘못 생각하셨소. 그까지 촌놈이 뛰어난 인재일 리 없소. 차라리 내가 쫓아가 밧줄로 꽁꽁 묶어 끌고 오겠소. 장비의 말에 유비는 얼굴을 붉히며 장비를 꾸짖었어요. 그것이 무슨 말버릇이냐. 정 가기 싫거든 너는 이곳에 남아 있거라. 나는 관우만 데리고 가겠다. 유비의 호통에 장비는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어요. 형님은 왜 나보고만 남으라고 하쇼? 유비가 벌개진 얼굴로 장비를 타일렀어요. 네가 하도 예의 없이 군이 하는 말이다. 유비의 호통에 장비는 입을 삐쭉 내민 채 대꾸했어요. 알겠소. 입을 꾹 다물고 갈 테니 남으라는 말만 하지 마쇼. 그렇게 유비 삼형제는 또다시 제갈공명이 사는 융중마을로 향했어요. 마을 입구에 다다르니 마침 유비를 향해 다가오는 제갈균을 만났어요. 유비는 반가운 얼굴로 제갈균에게 인사하고는 공명에 대해 물었어요. 형님께서는 댁에 계십니까? 제갈균은 차가운 말투로 쌀쌀맞게 대답했어요. 어제 돌아오셨으니 오늘은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갈균은 그렇게 말하고는 등을 획 돌려 제갈길을 가버렸어요. 쌀쌀맞은 제갈균의 태도에 장비가 투덜댔어요. 손님이 왔으면 집으로 안내를 해야지. 저렇게 지멋대로 가버리다니.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을 봤나. 장비가 씩씩대자 유비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장비를 쏘아보았어요. 장비는 황급히 입을 다물었어요. 이윽고 유비 삼형제가 공명의 초가집에 이르자 얼굴이 붉은 남자아이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유비가 아이를 향해 말했어요. 너도 이젠 우리가 누군지 알겠구나. 와룡 선생님께 우리가 왔다고 전해다오. 남자아이는 동그랗게 뜬 눈으로 유비를 향해 대답했어요. 선생님께서는 집 앞 정자에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유비는 온화한 미소와 함께 차분히 말했어요. 그렇다면 선생을 깨우지 말고 우리를 정자로 안내해다오. 유비는 관우와 장비에게 초가집 문 앞에서 기다리라 하고는 남자아이를 따라 정자로 향했어요. 남자아이의 말대로 마당에 구석진 정자의 대청마루 위에 제갈공명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유비는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마당 한가운데 서서 공명이 깨어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 공명은 여전히 잠에 들어 있는데 초가집 대문 앞에서 장비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건방진 놈 좀 보슈. 큰형님이 마당에 서서 기다리는데
세상 모르고 자빠져 고만 골고 있으니 내 이놈 집에다 불을 확 싸질러도 저놈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어디 한번 봐야겠소. 유비가 황급히 달려가니 뛰쳐나가려는 장비의 소매를 관우가 움켜쥐고 뜯어 말리고 있었어요. 유비는 두 사람을 문 밖으로 끌어냈어요. 장비야, 네가 이럴 줄 알고 따라오지 말라고 한 것인데 굳이 따라와서는 이런 소란을 피우느냐. 관우는 장비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 있어라. 관우가 장비를 끌고 나가자 시끄러웠던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유비는 공명이 있는 정자 앞으로 돌아가 두 손을 공손히 맞잡고는 다시 반듯하게 서 공명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어요. 공명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유비의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던 남자아이는 유비에게 다가와 안쓰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제가 가서 선생님을 깨워드릴까요? 유비는 거칠게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다. 나는 괜찮으니 그냥 주무시도록 해라. 그렇게 또다시 1시간쯤 지났을까 제갈공명이 몸을 뒤척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어요. 그 순간 남자아이가 공명에게 달려가 말했어요. 유비라는 분이 찾아와 기다리십니다. 잠에서 깬 공명은 남자아이를 나무랬어요. 그렇다면 진작 깨웠어야 하지 않느냐. 옷을 갈아입고 나올 테니 그분을 방으로 모셔라. 잠시 후 공명은 옷을 갖추어 입고 나왔어요. 유비가 고개를 들어 제갈공명을 자세히 살펴보니 백옥같이 하얀 얼굴에 새의 털로 만든 부채를 손에 쥔 모습이 신비로워 보였어요. 유비는 공명을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린 후 차분한 말투로 입을 열었어요. 저는 신야에 사는 유비라고 합니다. 수경 선생 사마이와 서서를 통해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오래도록 존경해 왔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공명은 얼굴을 붉히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난번 두고 가신 편지는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어리고 부족해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공명의 말에 유비가 엄숙한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수경 선생과 서서가 선생님에 대해 거짓을 말했겠습니까? 그것은 지나친 겸손이십니다. 부디 어리석은 제 곁에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공명은 단호한 목소리로 유비에게 되물었어요. 수경 선생과 서서는 이름이 드높은 선비이시지만 저는 평범한 농사꾼에 불과하거늘 어찌하여 빛나는 옥을 버리고 거친 돌 같은 저를 가지려 하십니까? 공명의 물음에 유비 또한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천하를 가슴에 품을 만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 어찌하여 세상을 외면하고 숨어 사십니까? 공자 같은 성인도 천하를 돌아다니며 어리석은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욱 어려운 시대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유비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공명을 향해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한나라 황제 폐하는 역적의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저는 황실의 후손으로서 그들을 처단하고 나라와 백성을 바로잡고 싶으나 지혜가 부족하여 늘 억울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저를 선생님께서 가르치고 도와주시어
전하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공명은 간곡히 부탁하는 유비의 태도에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바른 자세로 앉아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역적 동탁이 나라를 어지럽힌 후 전국에 잠자던 영웅들이 깨어났습니다. 특히 조조는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으며 황제를 방패 삼아 전하를 소나기에 넣고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세력입니다. 강동 일대는 송건이 이미 세력을 잡고 있으며 땅이 험하고 백성들이 사나워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을 만큼 무섭습니다. 송건과 손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그들을 쳐부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군께서는 어느 곳에 자리를 잡아 뜻을 이루시겠습니까? 갑작스러운 공명의 질문에 유비는 살짝 당황했어요. 아마도 형주가. 유비가 말끝을 흐리며 자신 없는 말투로 얼버무리자 공명이 대꾸했어요. 맞습니다. 황하의 북쪽은 조조가 차지했으며 황하의 남쪽과 동쪽은 송건이 차지하였으니 유비 장군께서는 형주에서 뜻을 펼치셔야 합니다. 공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더니 커다란 지도를 가지고 나와 유비에게 그것을 펴보였어요. 이것은 형주와 익주의 지도입니다. 큰 뜻을 이루시려면 운을 타고난 조조에게 북쪽을 양보하고 거친 지형의 장점을 가진 남쪽은 송건에게 양보한 후 장군께서는 형주에서 터를 잡아 세력을 넓히셔야 합니다. 공명의 말에 유비가 물었어요. 하지만 지금 형주와 익주를 다스리는 유표와 유장은 둘 다 황실의 후손으로 저와는 친척입니다. 그런 그들의 땅을 제가 어찌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공명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제 저녁 하늘을 보니 유표의 별은 빛을 잃어 오래 살지 못할 것이고 유장은 큰 일을 할 만한 인재가 못 됩니다. 머지않아 형주와 익주는 장군의 차지가 될 것이니 걱정 마십시오. 공명의 말이 끝나자 유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공명의 손을 부여잡고 자신을 도와달라 다시 한번 애원했어요. 하지만 공명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오랫동안 농사나 지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나라와 백성에 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단호한 공명의 거절에 유비의 두 눈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유비가 흐르는 눈물을 옷소매로 닦으니 유비의 옷자락이 눈물에 젖어 축 늘어졌어요. 유비는 울음을 멈추지 못하고 공명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했어요. 선생 같은 지혜로운 선비가 이렇게 숨어 지내신다면 이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십니까? 간절한 유비의 태도에 공명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공명은 마당에 놓인 다리가 3개인 솥을 가리키며 유비에게 물었어요. 저 솥이 보이십니까? 저 솥은 발이 3개 달려 있어야 반드시 서지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금세 쓰러지고 맙니다. 세상 일도 저 솥과 마찬가지입니다. 장군께서는 천하의 전부가 아니라 3분의 1만 가져도 만족하시겠습니까? 유비가 고개를 끄덕이자 공명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유비를 향해 큰 절을 올렸어요.
장군께서 저를 버리지만 않는다면 죽는 날까지 장군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유비는 공명에게 다가가 그를 일으켜 세우고는 두 손을 부여잡으니 두 사람의 손등에 유비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유비는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제갈공명을 자신의 군사로 맞이하게 되었어요. 공명은 유비 삼형제와 길을 나서며 그의 동생 제갈균에게 당부했어요. 유비 장군께서 3번이나 이 초가집을 찾아주시니 그 정성을 뿌리칠 수 없어 집을 비운다. 나는 성공하는 즉시 돌아와 이전처럼 숨어 살 것이니 내가 없더라도 밭을 갈고 집을 잘 돌보거라. 이렇게 하여 지혜롭기로 천하의 제일 가는 인재인 제갈공명이 정의로운 유비와 손을 잡게 되었어요.